네, 소봉 프로젝트 특강 6-3 시작할까요? 이거 하고 이어서 이제 그 장진훈 선생 본강을 올리겠습니다.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뉴스겠지만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가 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한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발표 후 90일이 지나면 정말 이제 그렇게 되죠. 지난 5일 했으니까 정말 90일 지나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올해 중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엘살바도르한테 정말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구세주라는 뜻이라는데 사실 코인이 많이 위태롭다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이 소봉 프로젝트 쭉 공부하신 분들은 법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셨을 텐데, 이걸 법정화폐로 썼다라고 밝힌다는 것은 정말 코인이 이제는 대세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법정화폐로 쓰면은 이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소위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중개, 위탁, 대차, 신탁, 이 네 가지 업무를 합니다. 중개, 위탁, 대차, 신탁을 하는데 뭐 이 신탁이라는 중개라는 거는 뭐 부동산 중개라든지 이런 데서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직접 이렇게 해주는, 지금도 코인 같으면은 거래소가 많아서 그렇지 그 거래소에서 사자팔자를 중개를 해주죠. 그렇게 이제 중개를 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뭐 거래소에서 위탁 정도를 맡고 있다가 이제는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게 나왔죠. 아직 대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용카드는 크레딧 카드는 아직 아니더라도 데비트 카드 형태로 해서 대차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신탁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금융의 핵심인 중개, 위탁, 대차, 신탁을 지금 코인이 하나하나 길을 밟아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법화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저는 뭐 코인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엘살바도르가 구세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봉 프로젝트 본강 제가 특강 선생님으로 모셨던 우리 장진우 선생 아시죠? 이 장진우 선생 강의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면이 안 좋고 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특강 형식을 빌린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니머슬, 그러니까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을, 금융과 화폐와 이런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모든, 파이낸스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배움으로 해서 머니 머슬을 키우자. 이 화폐 근육이 있어야지 무거운 돈도 가질 수 있는 거지. 화폐 근육이 없는 사람은 뭐 제가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참 뭐 로또나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2년 후가 지나면 그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 산다잖아요. 그게 머니머슬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거운 돈을 잠시 가지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뭐 화식열정 같은 돈 철학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같은 거 하실 때도 이 머니머슬이 있는 상태에서 그 코인을 하시게 되면 승자가, 마지막에 가도 승자가 되는데, 안 그러면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이 머니머슬 기르시는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로늦게 이거 알고 지금 머니머슬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돼도요. 근데 엘살바도르가 이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세계 최초로요. 근데 엘살바도르가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고 했나? 첫째, 열악한 금융 인프라고 인구 70%가 뭐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은행 계좌도 없고, 은행에 본인 계좌가 없으니 당연히 신용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현금만 사용하는데,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1인당 1.5개. 뭐 저도 이번 18일 날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타지키스탄 같은데, 타지키스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이지만 스마트폰을 1인당 2개 정도씩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요. 아프리카도 가면 스마트폰 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은행 서비스는 받을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그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생각을 했겠죠. 엘살바도르는 우리도 뭐 과거 못 살 때 그 독일에 광부 보내고 그 간호사 보내고 했을 때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벌은 돈을 국내로 송금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 심지어 뭐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을 포함해서 여기 와서 일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해서 본국에서 뭐 엄마 아버지 봉양도 하고 가족들 봉양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민들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가지고 그 국내로 송금하는 돈이 한화로 약 한 7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7조 정도 되는 돈은 그 엘살바도르 국내 총생산의 약 한 22%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22%나 GDP의 22%나 돈을 이 서구화된 은행들이 수수료로 다 뜯어가고, 제가 베트남에 보내도 한국에서도 뛰고 베트남에서 뛰고 한 4% 내지 5% 정도 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프리카로 보내게 되면 한 10% 정도 중간에 중개은행에서 띄어먹고 해서 10%에서 15%만 본인한테 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엘살바도르 정부는 야,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가스피로 하자. 이 가스피, 송금 수수료,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하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그 환전 차손 유출을 막고 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법정 화폐로 쓰게 되면 좋은 거죠. 결국 이제 엘살바도르처럼 이렇게 된 거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높지도 않고 송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엘살바도르의 이런 것이 잘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이 후진국들이 뭐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코인을 쓰겠구나. 그러니까 코인이 어느 정도 정리는 되겠지만 이 서구 금융기관들이 이 금융 피로 수수료로 뛰어가는 어마어마한 것을 세이빙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코인이 정말로 앞으로는 성장한다.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그 바스트뱅크라는 데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됐다는 신문 기사를 누군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오키드, 그 다음에 알고랜드 뭐 이런 8가지 화폐를 구매, 판매, 위탁할 수 있다. 이거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중개만 하다가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이 나왔어. 그것도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은행이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전북은행, 뭐 대구은행 이런 지방은행이지만, 우리도 옛날에 뭐 지방은행, 경기은행, 뭐 충북은행, 제주은행 뭐 이런 거 많다가 다 없어져 버렸죠. 아무튼 그런 위험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은행에서 크립토 뱅킹, 바스트 뱅크를 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우리나라의 뭐 제주은행이나 충북은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래도 제법 큰 뭐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제 아무튼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많은 이미 investing.com이나 이제 많은 데서도 하지만, 이제 이 암호화된 자산 관련 구조화 상품, 이거 신탁 상품이거든요. 중개, 위탁, 대차는 아니지만 신탁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화폐의 역사를 보게 될 때는 정말 70% 이상 이미 발전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거를 그냥 한 방에 건너뛴 엘살바도르는 이 코인 업계의 구세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서울경제 TV에서 이 사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을 하던데 사실 엘리어트 파동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아직까지 이제 코인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보통 거래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량 분석하기가 아직은 제가 아직 뭐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좀 그런데, 거래량 없이 엘리어트 파동 분석한다라는 것은 이 거래량 없는 그래프의 모양만 갖고 분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냐면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예.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거래량이 중요하지 거래량 없이 파동의 모양만 갖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1990년도, 그러니까 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났을 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해서 미국의 많은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신봉자들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나 뭐 저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저기 수염 기르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났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얼마 안 돼서 뭐 다시 다 올랐죠. 그러니까 다 바보 됐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이제 산업 발전 이런 걸 모르고 파동만 보고서 뭐 상승 5파 하락 3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는 게,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2008년도부터 평범하게 오다가 2017년도를 지나면서 한번 휙 올라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들면서 본격적으로 올랐었는데, 뭐 사조 풍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조라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코인에 일찌감치 눈을 뜬 사람들끼리 이제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7년도하고 2018년 초까지 한번 확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긴가민가 하고 내리다가 2020년도에 이 코로나로 이게 사람 이동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바람이 불어갖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알게 되는, 이렇게 한번 사조 풍조를 거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조종장도 생기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분이 한 강의도 뭐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량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진우 선생 강의를 앞두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중세 유럽에서 은행업의 발전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은행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개업, 위탁업, 대차업, 신탁업, 이게 네 개였는데, 가령 이탈리아의 이 저기 상인들, 그 다음에 이제 함부르크의 상인들, 이제 그러면서 이 왕권이 약화됐을 때 이제 상인들이 힘을 갖게 된 거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됐고, 요 유럽 대륙에서 요 쌍파뉴 지방이 이제 커다란 이제 그 센터 역할을 하면서 그 왕권이 약하면서 상인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부기제도, 금융제도, 은행제도 같은 것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다. 참 역사라는 걸 보면 참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유럽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보면 뭐 조그만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빼놓고는 다 콩할 만한 나라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스웨덴하고 껴서 이게 이제 다 옛날에 훈족들이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훈족들이 밀고 내려와서 이제 아주 춥고 이제 거칠고 땅이 안 좋은 데로 다 이 백인들이 밀려난 건데, 이게 터키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여기 흉노 제국이 있었고, 유럽 제국이 이제 흉노의 다른 일파인 훈족이 여기까지 밀려와서 백인들은 요 고탱이에서 이제, 이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이 나게 되면 돈 가진 놈이 최고지. 우리도 뭐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돈 갖고 온 사람이 최고지, 이북에서 양반이었다고 남한에 와서 양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러나 실력은 시간이 걸리고 돈은 당장 쓸 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유럽에서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금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금융업은 보통 이제 중개, 부동산 중개 생각하시면 되고, 위탁은 이제 증권회사에 위탁을 한다. 그리고 아까 바스트뱅크도 이제 코인을 위탁을 맡는다. 위탁을 맡는다라는 것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돈은 위탁자 예수금, 뭐 청약자 예수금, 공모주 같은 거 하면 청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맡겨서 거기서 이자가 붙으면 위탁자 예수금, 그래서 미리 받은 돈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위탁은 증권회사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은행도 하고 있고,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 되는 거고, 단 이제 코인도 장외매도 같은 걸 하죠. 가령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파이코인 같은 건데, 파이코인은 아직 어디에 상장돼 있지도 않으면서 이게 뭐 15만 원에 거래했다, 1불에 했다, 100불에 했다, 20불에 했다,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저게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어떤 사람들이 파이코인 매매가 가능하느냐? 지금 저처럼 열심히 채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한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그러고 서류 작성을 하고 얼마에 판다 이런 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파이코인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할 때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금전대차, 이 코인을 가지고 돈도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됐는데, 이번에 바스트뱅크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악시아 코인 같은 것은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40불인가? 40불 악시아 코인 같으면 40불을 내게 되면 이제 크레딧 카드도 나오고 데비트 카드도 나오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전대차 같은 경우도 몇 개는 그런 악시아 코인이나 이제 바스트뱅크에서 이제 몇 개, 8개 코인에 대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중개도 돼, 위탁도 돼, 대차도 돼. 거기다가 이거를 맡겨서 신탁도 해. 신탁이라는 거는 위탁은 내가 맡긴 것에서만 해야 되지만, 신탁은 돈을 맡기고 그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를 펀드 회사, 투자 신탁 회사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중개, 위탁, 대차, 신탁 이렇게까지 금융업이 은행이라는 기관을 믿고 빌려주는 자기의 소중한 돈의 권리 행사를 맡기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3,400년이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뭐 얼마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1989년도만 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발권용을 동원해서라도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 이래놓고, 그때 당시에 한국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보고 막 그 주식을 바쳐라. 근데 거기에 있는 돈이 전부 나라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들 돈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탁회사를 막 정부가 맘대로 한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뭐 라임이니 뭐 옵티먼스니,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많겠지만,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막 은행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 보면, 아직 우리도 이 신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맡겼으면 그만이지, 맡겼으면 그걸로 끝인데, 안 그러면 잘 보고 맡기든지. 그런데 그거 갖고 데모도 하고 물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정에 가면 지죠. 웬만하면 지죠. 그래서 이 신탁업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도 익숙하진 않다. 근데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뭐 중개니 위탁이니 대차니 신탁이니 이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아시아, 인도 이쪽,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이런 과정을, 대한민국처럼 발전된 나라도 지금 이런 금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다 밟아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코인으로 딱 한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엄청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바스트뱅크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파일 코인이라고 있던데요. 제가 한번 파일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뭐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 파일 코인은 지금 거래도 되고 있지만 채굴도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많은 코인이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자 보게 되니까 뭐 채굴 파워가 뭐 얼마다, 블럭당 보상이 얼마다, 활성 강부수가 3,215명이다, 채굴량이 얼마다, 뭐 소각, 유통, 최신 가격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파일코인은 업계 최초로 채굴기 구매 없이 100% 유효 채굴 담보금과 가스 비용, 송금 비용만으로 1TB부터 채굴 가능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녹음된 거를 한번 들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활성 광부 이렇게 채굴을 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상장도 돼 있는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렇지만 이제 파일 코인이 위탁, 은행에서 위탁이 가능하면서도 뭐 비트코인도 물론 지금 채굴 가능하죠.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채굴은 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안 돼 있어요. 저기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뭐 파이코인 가격이 뭐 2불이다, 10불이다, 100불이다. 그럼 이런 건 뭐냐? 파이코인도 아까 파일코인처럼 채굴기를 사서 컴퓨터에서 채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드가 돼가지고 컴퓨터에서 채굴을 하는데 유료 채굴을 하겠느냐 무료 채굴을 하겠느냐, 유료 채굴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공부 중이기 때문에 유료 채굴을 샀는데 무료 채굴을 했지만 유료 채굴을 하는 사람은 채굴기를 사서 돈도 제법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채굴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장외에서 10불에도 거래하고 100불에도 거래하고 마치 주식이나 장외 주식처럼 그렇게 오버 더 카운터에서 해서 100불에도 한번 거래를 하고 2불에도 한번 거래를 해보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채굴하는 방법이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무료 채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자기 돈을 넣고서 그렇게 유료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테스트하고 애를 쓰고 있다. 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장외에서 그렇게 가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래량을 확인할 수는 없죠. 호가 확인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외 주식과 이제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막 금 옛날에 골드러시 이 막 금 채굴한다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곡괭이 파는 사람하고 청바지 파는 사람이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H&T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 뭐 지금 뭐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들어가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상장이 돼 있고 23불 정도 되는데 뭐 한국의 지역 대표를 주겠다. 그 대신 뭐 그러려면 뭐 600만 원짜리 기계 100대는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보게 되면 그렇다고 사면 채굴한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40%는 40%만 돈 내고 산 사람한테 가고 자기네들이 또 20%를 가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기획해서 상품을 내놓는 사람들이 곡괭이도 팔아먹고 청바지도 팔아먹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격은 왔다 갔다 한 40% 먹는 채굴한 곳에 40%를 갖는 사람도 뭐 니네도 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때에 따라서 벌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리스크와 수익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리움 이 코인이죠. 오늘 2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 이제 이게 다 채굴을 하려면 그 전기의 주파수에 맞아야 되는데 한국 전기 주파수에 지금 이거를 이제 아마 한국의 파일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 권리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랑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정말 이 코인 업계의 청바지 장사와 곡괭이 장사들이 돈은 많이 벌겠구나. 나머지 사람들은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공부는 좀 해야 되겠구나. 헬리움 코인 차트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살바도르 사태도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속 금융업이 되려면 이런 위탁업은 어떻게 되나, 신탁업까지 나가나, 대차가 되나, 중개가 되나, 뭐 중개가 다 되니까 이런 걸 알면서 머니머스를 키워가시면서 코인을 하시게 되면
내려도 담담할 수 있고 올라도 더 오를지 여기서 팔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준호 선생 강의에 앞서서 먼저 올렸고 장준호 선생 강의도 곧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